안녕하세요.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면서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새 방통위원장 자리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주간 이슈에서 장윤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본부에서는 KBS 스포츠국 정연호 PD와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목해야 할 뉴스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한 입에 쏙 넣어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장성철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호 연구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위급 재난문자 부실 전파와 오발령 사태 등을 계기로 민방공 경계령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위급 재난 문자 이것 때문에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문자가 오발령이었는지 이것도 좀 논란이긴 하지만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신속성과 정확성 모두 놓친 게 아니냐. 만약에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좀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의 로켓이 탐지된 다음에 불과 1분 만에 이 문자 시스템을 가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 대피를 알리는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 제2경보, 제2얼럿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오키나와현에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최초 발령된 그 메시지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부처도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 분주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어디로 대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 포털 홈페이지를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면은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걸 돼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아니 먹통되면 또 검색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이버 먹통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육하 원칙에 맞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이 메시지에 담아서 국민들께 보낼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판단입니다. 근데 재난안전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면 비용이 추가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그건 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MMS 이제 문자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넣다 보면 그 2G폰이나 3G폰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봐서 제일 간결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그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무총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틀 전에 네.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래서 문자 보내는 그런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것을 국무총리실에서도 여러 가지 재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 있는 건지 총리실에 있는 건지 행안부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명확치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에서는 네. 일단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과잉 대응으로 조금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과잉 대응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행안부 규정상으로 보면 이번 상황 같은 상황에서 그 경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이나
중앙정부 쪽에서 요청이 있어야 이제 지자체에서 네. 하는 것인데 이거 저희가 어제도 약간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요청이 없었는데 서울시가 선조치 차원에서 문자를 보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이긴 한데 네. 조금 정리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렇죠. 정리가 돼야 되고 또 네. 하나 여전히 우리가 이걸 좀 어물쩍 그냥 제도 개선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오발령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요청도 없었고 사실 북한이 이미 이틀 전부터 발사한다고 다 예고하고 국제기구에 그 경로까지 다 발표를 해놨습니다. 어디로 떨어질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발사하고. 그러니까 사실 대청도 연평도에 경보가 내려진다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거의 확실하게 이제 파악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굳이 서울시에 이렇게까지 선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이번 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과잉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난과 참사에 대해서는. 네. 그럼 작년에 있었던 이채원 참사 그 전에는 왜 과잉 대응을 왜 안 했어요? 그렇죠. 선조치가 네, 없었던. 이건 이율배반적인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좀 준비 좀 하고 대비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과잉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해버리면 이런 북한의 움직임 이렇게 있을 때마다 이런 조치를 문자를 보낸 다음에 아니 과잉 대응한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국민들이 뭐 이것도 이제 북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과잉 대응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재난 폭우나 홍수나 이런 것들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과잉 대응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안보에 관련된 거고요. 뭐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과잉 대응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점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오늘 뭐 야권에서 지적을 하고 나왔던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이 발사체를 쏜 날 NSC 주재를 왜 안 했냐. 그리고 이 사안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이날 뭐 기자들 만나서 설명도 하고 이 회의도 주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고 뭘 했고 왜 메시지를 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 북한이 발사체를 쏜 그 시각부터 실시간으로 윤 대통령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나 아니면은 지금 이 서울시에 뿌려진 위급 재난 문자 이 오발령 이 논란에 있어서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심각한 도발 행위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을 또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8월로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대국민 훈련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8월에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모든 국민들이 이제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피해야 생긴 것인데요. 네. 일단 5월 16일에 민방위 훈련을 할 때 6년 만에 공습 대비 훈련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때는 그런데 공공기관과 학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차량 통제 또는 일반 국민 모두가 대피하는 이런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8월에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할지 지금 검토 중이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공습 대비 훈련이 지난달에 6년 만에 실시되고 또 그와 이어져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 좀 지자체와 정부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이런 우왕좌왕한 것이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좀 위급 상황에 준비가 돼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정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우왕좌왕은 물론 시민들도 최근에 둔감해진 측면이 있겠지만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와 정부의 좀 우왕좌왕이 컸던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만으로 우리가 꼭 민방위 훈련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8월 달에 과연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는 이런 훈련이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뭐 훈련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런 재난 상황이라든지 위기 상황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화된 훈련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이러한 네. 일이 벌어져요, 박 기자님? 그러니까요. 박 기자님 책임 아니에요? 제 책임은 아닙니다. 제대로 취재해가지고 보도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견제하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실은 이 공정선거 그다음에 이 투표 개표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 가장 공정하다고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그렇죠. 그런 기관에서 이런 일 벌어지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더 충격적인데요. 이번에 이게 국민의힘 전봉빈 의원실에서 이제 나온 그 자료예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결과가 이 의원실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인천시 선관위 2명, 충북도 선관위 1명, 충남도 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이 아버지가 근무하는 광역시도 선관위의 경력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4명 이 부친에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이렇게 드러난 건데 이 4급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아빠들이 근무할 당시에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옮기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천시 선관위 이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이 됐고 충북도 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 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아버지가 소속된 선관위에 채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송공섭 전 사무차장의 경우에는 이 자녀가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이 됐는데 네. 이 4사람의 자녀는 이 부친 소속 시도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 이거는 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선관위가 뭐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다음에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선관위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전수조사, 전현직 뭐 불문하고 조사를 통해서 이걸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뿌리 뽑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국민들은 선관위를 더 이상 신뢰하거나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많이 해봤는데 이러한 제보나 이러한 거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감춰져 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놀랍고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고위직 가면 해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도덕적인 해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관위가 오늘 오전 위원회를 열어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노태학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요. 보도자료를 발표해서 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받지 않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란이 또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게 그렇습니다. 없다. 일단 선관위 입장을 들어보면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 감사원의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헌법적인 관행이고 법적으로 봐도 헌법 제97조의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는 선관위가 빠져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도 인사사무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 외부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감사 제외 대상이 규정이 돼 있는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명시했을 뿐이지 선관위가 이 감사 제외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 감사원법 상으로는. 그러니까 감사원법에 따르면 직무감찰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 해석이 좀 갈리는 부분인데 법 해석과 별개로 선관위가 사실상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상당히 지금 혐의점이 뚜렷한 것으로 정황이 나오고 있는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얼마나 투명하게 밝히고 또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개선 제도를 마련해 나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거부한 부분은 아마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참 이런 것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기관들, 헌법적인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입법 사항이에요. 결국에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들은 하루속히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때 아닌 5인의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7인회 얘기가 7인회.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5인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누구예요? 5인회. 5인회 네. 취재 중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5인회라는 말이 나오게 됐냐면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용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태영호 의원, 그러니까 최고위원 이 사태로 인해서 보궐선거 하잖아요. 그때 언론에서 얘기했던 게 이용호 의원, 이번에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맞아요. 이 호남 지역 네. 인사하고 하니까 여러 네. 가지 면에서 좀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최고위원회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라디오 진행자가 아니 하마평에 올랐는데 왜 나오지 않았냐 이런 질문하니까 이용호 의원이 답변을 하면서 당내에 당에 오인회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김기현 이 지도부 체제가 좀 모습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최고위원 회의가 최고의사 결정 기구인데 혹시 들러리 아니냐. 실제로 중요한 핵심 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오인회를 꺼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자들도 궁금하죠. 오인회가 정말 있는지 취재를 하다가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기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호 의원이 얘기한 오인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있냐 그랬더니 뭐래요? 김기현 대표는 네.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일고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인회를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전략기획부총장, 수석대변인 이렇게 5명 모여서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 의논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반문했고 그러니까 이 최고에 앞서서 소집하는 사전 뭐 전략회의 이걸 5명이 모이니까 이걸 오인회로 보고 그걸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반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국회에서 당에서 한 20년 네. 근무했거든요. 아시죠? 당 대표실에서도 있어갖고. 그러니까요. 혹시 오인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서 아까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얘기한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전에 대표들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전에 대표들은 왜 이렇게 따로 중하위 당직자들과 모여서 사전에 실무적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공격을.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의가 네. 이거 들러리다, 헛바지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음. 당내에서는 어쨌든 대표가 주요 당직자와 현안을 협의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뭐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과 같은 몇몇 사람들하고 당에 이제 요직에 있는 분들하고 네.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걱정이 나오는 게 네. 지금 그 최고위원회 선거가 이 원외 인사들만 3파전으로 지금 치르는 상황인데 네. 5인이 다 꾸려진다 그래도 조수진 의원을 제외하면 다 원외 분들로 꾸려지게 되는 거예요.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제외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제 최고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이긴 한데 이렇게 현역 의원 없이 원외로만 꾸려지는 상황에서 만약 김기현 대표가 다른 이 요직들하고만 주요 의사 결정을 해버리면 그럼 최고위는 좀 식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의 경륜과 중량감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현역 의원들인 중하위 당직자들과 사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네요. 걱정이 나오고 또 이제 총선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네. 공천 문제하고 또 겹치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공천 문제에 있어서 이게 대통령 마음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좀 공천이 되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이 사실 당내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연결돼 버리면 결국 김기현 대표가 마음 맞는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그런 문제까지 결정해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당 소식 짧게 하나 더 가볼게요.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네요. 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현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혐의냐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아, 그래요? 의혹을 이제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명품 가방, 아파트 이런 것들을 제공받았다 이런 의혹도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 황보 의원은 이게 뭐 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하나 한번 엮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김연아 전 의원도 당협위원장인데 고양시 여기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뭐 태용호 의원도 뭐 이 논란이 돼서 부인하겠지만 이런 것도 좀 언급이 돼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물론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 포함해서 김남국 의원 사태 여러 가지로 막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게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도 네. 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양당 다 문제네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도로 정체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면서 오후 들어서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철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여의 하류부터 지나는 데만 1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영동대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이후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진입해서는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는 원주 쪽으로 초월터널 부근과 또 지정 1터널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1타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로는 8탄 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평택 쪽으로 제천 분기점 부근에서는 1차로를 막고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종우 기자, 이봉호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이송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는데 국회에서도 이걸 두고 거센 공방이 이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외 일정 중에 여러 번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 약간 암시적으로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 19일 방미 이전에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도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또 4월 달에 이제 미국 기밀 유출이 있었을 때도 그 문건에 보면은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한국 대통령실 굉장히 난감해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24일, 5월 24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보면 네. 한국이 비밀 협의에 따라 미국의 포탄을 이전하고 있고 미국은 이 포탄들을 차례대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준비가 완료됐다. 살상무기 지원을 주저해왔던 한국 정부가 입장을 급반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어떤 의심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인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식 입장이 아니잖아요. 없었어요. 공식 입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신범철 차관, 국방부 차관을 상대로 좀 강하게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한 것인데 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미국을 통해서 지금 지원했다고 외신 보도로 알려진 이 155mm 탄의 한국 비축량이 도대체 며칠분 남아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신범철 차관은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서 사실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장관이 이미 오늘 오전, 그러니까 어제를 말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30일 기준으로 충족할 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충족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30일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뭐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30일을 충족할 수 있는 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이제 야당 의원들로서는 좀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말장난하지 마라라고 좀 이렇게 설전이 붙기도 했고요. 정의당 배진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포탄 문제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해버리면 이 중요한 국방 관련 정보들이 이 북한에게도 흘러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공방이 거세지다 보니까요. 우크라이나가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지원한 참전국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설전이 벌어지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 관련 내용 한번 듣고 오시죠. 오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나. 저는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국가 맞죠? 참전국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국가 아닙니까? 아니 우크라이나가 소련인데 우방국이었다고요? 6.25 때? 6.25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를 주던데요. 국민께서 다 가시죠. 다 가세요. 제가 조금 전에 한 발언 우크라이나가 6.25 참전국이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착각을 좀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전쟁 참전국은 아닌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에 그렇죠. 있었던 나라죠.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뭐 이게 이제 팩트고,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 6.25 당시 때는 우크라이나가 없었던 거죠. 소련으로 그렇죠. 있었던 네. 거고, 소련도 어떻게 보면 참전국은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북한을 사주해서 네. 6.25 남침을 일으킨 그런 뭐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 착각을 해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이채익 의원이 뭐 착각을 해서 잘못 얘기한 것 같고, 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걱정하는 게 우리 이제 포탄이 가고, 결론적으로는 이해찬 뭐 전 대표도 한 강연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려 들어갈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냉전 시대에 있어서 러시아와 어떻게 보면 척을 지는 상황이 되다 보면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우리 국익에 좋을 게 없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야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여당은 아니 우크라이나 당연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가치 연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왜 이 돕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야당은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하는 과정이 나온 것 같고요. 예, 뭐 팩트 뭐 들으신 것처럼 팩트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걸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우리는 살상 무기는 안 보내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잖아요. 비살상 무기 또 뭐 이 전쟁 물자 이게 가고 있는데, 잘못하다가 살상 무기가 가게 된다면 이 신냉전 시대 또 아니면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몰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니까, 외교라는 것은 국익이 어떻게 보면 제일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맞게 외교를 좀 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면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예고한 대로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상혁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무효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입장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면직처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면직처분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면직 처분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고 범죄 구성 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점수 조작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시했다는 정황으로 검찰이 기재해 놓은 걸 보면, 최초에 아직 수정이 안 된 점수를 보고받았을 때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말을 한 것이 이 보고한 국장에게 암묵적으로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걸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묵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상혁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발언을 한 게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느냐,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게 청와대에서 내가 욕 좀 먹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뭐 친구나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이 가능한 해석의 영역인데, 그걸로 과연 지시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상혁 위원장이 꾸준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입장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방통위원장의 신분 보장을 배제할 법은 탄핵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임기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인용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때 네. 같은 이유로 인용이 됐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으로 방통위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김효재 위원장 대행으로 확정을 했고요. 동시에 이례적으로 감사원 간부를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 사무처장은 방통위 직원이 내부 승진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직이죠. 그래서 내부 승진으로만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원 현직 간부인 이 조성은 감사교육원장을 사무처장으로 임명을 한 거.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례적인 부분이 외부 인사라는 거, 또 네. 하나는 감사원 간부라는 거, 이 두 가지에서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감사팀을 확대 개편해서 한상혁 위원장 체제 전면 내부 조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의혹을 더 들춰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게 지금 김현 이 상임위원회 지적이기도 한데, 네. 이 감사원의 이 간부가 사무처장으로 온 이 상황이 여러 가지 또 파장이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상혁 위원장과 함께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와 사퇴 요구를 받고 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감사원에서 최종 부결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관련해서 오늘 전현희 위원장이 MBC 라디오 시선 집중과 인터뷰를 했는데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저도 오늘 새벽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완전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원장께서는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다 이래서 그동안 중립성 의심을 받았고 네.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그런 이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정의로운 결정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필 규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결과가 최종 부결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강력 반박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최종 부결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네. 오늘 오전에 감사원이 이거를 곧바로 반박을 한 것입니다. 뭐래요, 감사원은? 일단 감사원에서는 의결이 됐다. 의결이 사무처가 올린 그 내용을 심의를 해서 감사위원들이 의결을 했다. 예를 들어서 최재해 원장이 직무회피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제 최재해 원장까지 7명이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지금 후속 보도를 나오는 것들을 또 보니까 의결이 된 것은 맞는데 감사원 사무처가 애초에 올린 감사 결과가 대폭 수정돼서 의결됐다는 지금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해 원장을 제외한 6명의 감사위원이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전현희 위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애초 감사원의 보고서 결과를 좀 바꿔서 의결을 한 것으로 일단은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위원들은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뭐 근태 부분이나 아니면 지난해 10월 추미애 장관의 그 아들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그 보도 자료 이게 허위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사실로 발견된 정황들은 있지만 결과를 뒤바꾼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수준의 기관장 전현희 위원장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그동안 감사원이 이런 기관의 문제로 장관급 기관장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다. 이런 판단을 지금 감사위원 6명이 해서 대폭 수정 의결된 것은 일단 맞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박정호 기자님, 이봉호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1분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최영일 평론가와 관련해서 제작진의 메시지가 오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작진이 메시지를 준비 중이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소개시켜드릴게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신청해 주신 바로 그 노래입니다. 오 필승 코리아 4883님 7736님 5577님 4500님 1480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코리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머리카락에 가리워진 얼굴과 머리카락에 가리어진 얼굴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여기서는 가리어진 얼굴이 맞습니다. 가리어지다는 동사 가리다의 보조 동사 지다가 어지다의 형태로 붙어서 나온 것으로 피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리워지다란 표현이 나올 수 있으려면 가립다란 동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말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쌀푸대를 짊어지다와 쌀부대를 짊어지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때는 쌀부대가 맞습니다. 쌀부대는 고유어 쌀과 한자어 부대가 합해진 것으로 쌀자루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밥을 햇콩으로 짓다와 밥을 해콩으로 짓다. 이 중에서 맞는 것은 해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해콩이 맞습니다. 어두움이 된소리나 거센소리인 경우에는 해콩, 햇쑥, 햇팥처럼 사이시옷이 없는 해를 쓰고요. 어두움이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아닌 경우는 햇감자, 햇과일처럼 해에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그치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좋은 날인데요. 다만 낮 동안 여름더위가 이어지며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하겠습니다. 오후까지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에 5mm 정도,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동부를 중심으론 최대 20mm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함양과 산청, 양산 등 경남권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고요. 서울은 2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강릉, 대전, 광주 28도, 대구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수도권과 충청권, 전남, 경상권은 오후 한때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 모처럼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 모레는 부산도 27도, 강릉과 대구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이 한층 더 강해지는 만큼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강한 햇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높은 너울이 유입되겠고요.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0.5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동체나 그 잔해를 인양한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반환을 요구하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거부 결정의 가장 큰 근거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입니다.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아니라며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며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올해 말쯤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16강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에콰도르를 3대2로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5일 오전 2시 30분 나이지리아와 8강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31일을 기점으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행을 종료하면서 전국 최초의 임시선별검사소였던 서울역 광장 검사소도 어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운영 875일 만의 일이네요. 네, 정말 뭐 만감이 교차하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울역 광장에 파란 천막이 세워지고 거기에 임시선별검사소라는 현수막이 붙은 건 2020년 12월 14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곳에서 총 57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하루 정말 많게는 1,900여 명의 검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곳에 거쳐간 의료진의 숫자만 해도 192명에 이릅니다. 마지막 날 풍경은 평소하고 다름없이 검사를 받으러 온 분들이 또 계셨고 그리고 또 검사를 받지 않아도 지나가는 길에 관계자들한테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 네. 감사했다. 이렇게 감사 표현을 일부러 또 주러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인터뷰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처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시는 분은 또 워낙에 좀 일 특성상 검사를 자주 받으셔야 했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용을 했는데 아쉽다 하는 분도 계셨고 검사소가 문을 닫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이제 끝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하시고 제가 지금 막 든 생각인데 대통령이나 여사님께서 여기 가셔가지고 좀 격려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뭐 중구청장이 꽃다발을 줬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서울시장도 했으면 안 갔죠? 네. 그간 참 녹록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 자체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천막을 치고 있다 보니까 뭐 텐트 한쪽이 무너지면 직접 사다리를 가져가서 의료진들이 뭐 복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천후 만능으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또 서울역 특성이 또 따로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KTX 역도 있고 타 지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외국인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냥 인원도 많았고 그래서 감당해야 될 숫자가 너무 많았고 외국인도 많으니까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노숙자들이 많아서 휴대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어려워서 당시 그래서 서울시에서 임대 휴대전화를 만들어 줘가면서까지 일일이 통보를 하고 격리 조치를 진행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회를 밝힌 관계자들은 아무리 해도 줄이 줄어들지 않아서 머릿속에 하얘질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잘 따라주신 시민들께 감사할 뿐이고 알게 모르게 응원해 주신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그렇게 31일 오후 7시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관계자들은 방호복을 벗으면서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일 어제 모든 구조물이 철거가 됐는데 돌아보면 우리 초반에 정말 너무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 방호복 안에 막 여름에 땀에 절어가지고 정말 많이들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웃으면서만 이렇게 홀가분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해서 마음 한켠이 상당히 무겁고요. 검사소 앞에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서울역 임시선별 검사소와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네,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다. 여러분들 덕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잇따라 암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 4명이 지난해 잇따라 악성 림프종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그 30대 2명, 40대 1명, 50대 1명 이렇게인데요. 네. 4명 모두 그 전주공장에서 같은 일을 해요. 페인트 시너를 섞어서 차체에 칠하는 버스 도장 업무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네. 그래서 노조가 작업장 시료를 채취해서 관련 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혈액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벤젠이 검출이 됐고 이 노동계 의뢰를 받은 조선대 병원에서도 암 발생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의 발암물질 실태 조사와 노동자 건강 검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리고 또 의아한 부분이 이게 4분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접수 직전에 현대차 노조가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한 공장에서 전주 공장에서 집단 암발병 주장이 드러난 건 공장 설립 이후 처음이라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죠. 좀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산 에베레스트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최근에 인터넷 SNS에 쓰레기로 가득 찬 에베레스트 상황을 고발하는 사진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네. 심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쓰레기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 이런 실태를 사진을 찍고 영상 찍어서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뭐 텐트, 침낭, 신발, 가방, 산소통, 위생패드, 쓰레기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진짜 많은 거죠. 근데 이게 하산할 때 짐 무게를 줄이려고 일부러 갖다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네팔 정부가 이런 고민 때문에 뭐 청소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또 쓰레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등반하기 전에 4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 정도 내서 이제 쓰레기 보증금으로 내려올 때 8kg이 넘는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그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건데 400만 원이면은 적진 않은 돈인데 그래도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내겠다. 좀 이런 심사안인 것 같아요. 올 때 힘드니까.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 이후에 원정대 그동안 발이 묶여있던 원정대들이 많이 또 가고 있어서 에베레스트에 쌓이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번째 이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촬영팀이 해양보호구역에 무허가 세트장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하네요. 네, 여기가 인천의 무인도 사승봉도라는 곳인데요. 넷플릭스 콘텐츠 솔로지옥 3가 이곳에 무허가 촬영 세트장을 설치한 겁니다. 근데 여기 사승봉도가 무인도예요. 그리고 사유지이기도 한데 2003년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을 신축해서도 안 되고 증축해서도 안 되고 토지 형질 변경하는 거 안 되고요. 뭐 다만 예외적으로 그냥 정말 군사 목적이라든가 학술적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작진 측이 아무런 그런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컨테이너 6개 이렇게 가설 촬영 세트장을 건물 10개 정도를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건데 이미 시즌2를 이곳에서 촬영을 다 했고 3를 제작하기 위해서 또다시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인천 녹색연합이 제작사가 이렇게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면서 염생식물 군락지가 훼손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근처의 대이작도 주민들도 고의로 식물을 훼손한 걸 의심할 정도로 주변 부지를 싹 다 정리해버리고 세트장을 그 위에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담당 관청에서는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작사 측에서는 옹진군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옹진군 측에서는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이게 또 사유지지만 무인도다 보니까 매일 누가 이렇게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객선은 없어요. 근데 그 근처에 큰 섬으로 여객선 타고 들어가서 그
개인 배를 또 이용하면 뭐 1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작사 측에서는 좀 이걸 해양 보전 구역임을 알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한 불찰이고 또 모두 수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옹진군 측은 이제 무인도라서 뒤늦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 명령 내리고 업체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네요. 네. 분유와 기저귀를 훔친 40대 미혼모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민 경찰관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네요. 네, 지난 3월에 강원도 원주시 한 대형마트에서 40대 여성이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가 훔친 물건들을 열어서 보면 식료품, 분유, 기저귀 등 한 17만 원어치의 물품이었어요. 이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가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이 돼서 신고를 당한 건데요. 경찰이 출동을 했죠. 근데 이 A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리원에서 막 나온 아기가 10시간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경찰들도 워낙에 이런 식으로 좀 동정심을 유발하는 핑계가 많대요. 거짓말인 경우가 또 많대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절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핑계를 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로 생후 2개월짜리 갓난아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홀로 아기를 키우면서 분유와 기저귀를 살 돈이 없었던 건데 A씨는 경찰에 조산아로 인큐베이터 생활을 한 아이가 혹여나 잘못될까 두려웠다라고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동했던 고탁민 경사 사비로 분유 등을 구매해서 A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A씨가 이게 동종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는데 이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안내해주고 이런 식으로 고탁민 경사가 A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 경사가요. 같은 초보 아빠래요. 지난해 12월 아기 아빠가 됐으니까 비슷한 연령대인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고 짜냈고 아기가 오랫동안 굶주렸다는 말에 일단 분유부터 사서 전해드렸다. A씨가 울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네. 그 요즘에 이제 뭐 인터넷 그 누리꾼들 댓글을 봐도 유기하는 일들도 너무 많은데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저렇게 절도까지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네. 어떻게 보면 또 견뎌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혼자서 벌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양육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감동적인 사연이긴 한데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참.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국가가 할 일인데 동사무소에 도움 요청하시면은 분명히 지원책이 또 지원책이 있을 거예요. 꼭 지원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요. 미처 못다한 얘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참 최영일 선배가 편창신고 그러시면 장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오늘까지 진행도 이렇게 잘하시고. 오늘까지예요? 저 오늘까지예요. 오늘 잘려요? 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슈 넘어가 볼게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들으면서 왔어요. 그러셨어요? 진짜 편안하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무슨 현안을 모를 때 장윤선 기자님 정리해 주시는 거 그거 읽고 제가 항상 방송 가서 평론하고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세게 취재하시면서. 여야 정당 현안부터 좀 먼저 살펴볼게요. 국민의힘 유력 새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던 이용우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핵심 결정은 오인혜가 한다. 최고위원들은 들러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무슨 얘기예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오인혜가 누구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 국민의힘 주변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장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핵심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누구예요? 그냥 딱 그러니까 명단 지금 언론에 말씀해 주세요. 나온 것은 김기현 대표가 네. 박대출 정책위의장, 네. 이철규 사무총장, 네.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하여튼 요직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오전 8시에 샌드위치 먹으면서 오늘은 뭐 가지고 민주당이랑 싸우지? 이런 이제 논의하고 전략 주고받는 일종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사전회의 성격의 모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왜 나오냐? 이용호 의원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취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위원회가 사실은 당 지도부고 당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건데 현역들이 보기에 조금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량감과 경륜이 떨어진다. 많이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씀하시는 현역분들도 계세요. 아니 무슨 방송 패널들끼리 지도부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어쨌든 당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는 초선이거나 아니면은 원외 인사거나 그런데 당무 경험이 많지 않아서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은 뭐 실수 없이 쭉 가면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초선이나 원외 인사라 할지라도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말실수해가지고 둘 날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지도부가 잘 정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최약체 리더십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건데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 이분들로 가능할까?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이 왜 이번 최고위원 출마 안 했을까? 최소한 재선 이상들은 좀 도전해서 당에 좀 중량감을 주면 어떨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이 지도부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빨리 반론하세요. 지켜볼까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요. 최고위원회가 아닌 당내 실세 오인회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또 이 발언 왜 철회하고 사과했는지 네. 장 기자님 취재 좀 해주시고요. 네.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 나서서 일고의 가치 없다 그랬죠. 김정재 의원 윤핵관 아닙니까? 이용호의 유언비어다. 그리고 장해찬 청년 최고 뭐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막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러다가 내년 공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8시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중하위 당직자들과 실무적인 회담을 조율하는 것은 그렇게 뭐 나쁜 거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명명을 5인회, 뭐 7인회 뭔가 이제 있어 보이는 이제 네이밍을 하면 그때부터 정치권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기본은 핵심은 이 지도부에 대한 비판, 불만 뭐 이런 토로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야 당대표 TV 토론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네. 궁금해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부터 최영일의 시사본부 때문에 제가 취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24시간 그 취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제가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뭘 딴 분들에게 취재를 하셨어요? 네, 중요한 건 파토 분위기더라고요. 장 소장님 맞았어요. 네. 그래서 어제 비서실장하고 정책위 의장들 간의 실무회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 빨리 하자. 적극적으로 하자. 아까 보니까 그 대변인 논평도 나왔더라고요. 다음 주에 합시다. 그 뭐 이거 할지 저거 할지 따지지 말고 일단 하자. 뭐 이런 건데 국민의힘 쪽이 고민이 깊어요. 이제 민주당은 고민 안 깊고 민주당은 뭐 적극적으로 하자는 주의고 한판 합시다.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내일이라도 하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측은 정책 토론에 국한해서 해야 된다. 정치적인 현안, 예를 들면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김남국 코인 사건 이거는 우리의 의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오늘 국민의힘 쪽에 제안했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제가 오늘 새벽 6시 32분경에 통화한 핵심 관계자는 정치 현안 좋다. 다 열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이슈 다 받겠다. 다 받아주어라. 뭐 이런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가 좀 들려요. 일단 다다음 주면은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이고 그럼 뭐 100일 기자회견 뭐라도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된다. 실무적으로. 그리고 6월 이제 임시국회 또 잡혔잖아요. 그러면 교섭단체 연설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실무적으로 너무 할 일이 많다. 참모들이. 그렇게 급하게 하냐 좀 천천히 합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하기로 했으니까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다. 다음 주에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파톤이 아니냐 이거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참모들이 흔들고 이거 지금 이거 할 때요. 딴 거 해야 돼요. 막 이러면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김기현 대표가 너무 즉흥적으로
본인이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 기분 좋대요.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TV 토론 하자고 대선 행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대선 꿈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대요. 예. 네. 당 대표 하시면은 보통 대선 꿈 다 꿉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거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장 소장님은 대선 꿈 없으세요? 저는 정치 안 합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7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날 네. 면직 처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했고요.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법적 대응 계속 가겠죠. 어쨌든 뭐 만 24시간도 안 돼서 즉각적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 네. 가처분 소송의 성격상 한 일주일 안에 어쨌든 신문기일 정하고 1, 2주 안에 결정이 되니까, 뭐 빠르면 2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그 검찰총장 시절의 추윤 갈등 때를 비교해 보면 8일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업무 복귀를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지금 내정자가 벌써 나왔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지명한다는 거예요. 5일 지명설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데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월요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6월 6일이 현충일이니까 어쩌면 뭐 7일 정도 할 수 있는데 5일이 제일 높다는 관측이 나와요. 근데 네. 그렇지만 기자들의 예측은 언제나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이제 뭐 내정자가 세워지면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준비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청문위원들 정하고 뭐 어떤 거 준비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굉장히 바빠지게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네.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가지고 방통위원장으로 복귀를 하면은 그래도 임기가 7월 말까지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래, 많은 2달 임기가 남았잖아요. 뭐 그렇죠. 2달 남았으니까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근데 네.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스텝을 밟는 이유는 뭘까? 네. 저는 그것은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는. 어떤 정치의 목적 방송 보세요? 정상화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한상혁 위원장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어제 그제 인터뷰를 통해서 어제 두 차례 인터뷰를 네.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방송 정상화라는 것이 지금 공영방송 장악 게 다름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동관 수석을 굳이 이제 지명을 하겠다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을 어떻게 흔들었는지를 그대로 볼 수 있지 않겠냐. 당시에 KBS 제가 그때 그 방통위 출입 기자였었어요. 예, 그리고 미디어 담당이어가지고 제가 KBS 앞에 많이 와서 취재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야말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뭐 방송 그때 이제 정현주 사장 문제 뭐 이럴 때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그것을 주도했던 분이 이제 이동관 수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는 근데 KBS가 아니라 MBC가 1번인 것 같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뭐 전용기도 안 태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상혁 위원장 측은 그런 거 아닌 다음에야 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정권이 이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네. 엄정 중립, 정치적인 중립, 객관적으로 뭐 위원장직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럼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예를 들면 2020년 3월경에 네. 권경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 윤석열, 한동훈 나쁜 X 쫓아내야 돼. 이렇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냈다. 네.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진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편향된 모습 보였다라는 비판을 네. 국민의힘과 여권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면직 대상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방통위법에 보면 면직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8조 신분보장에 이제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예컨대 장기간의 심신장애가 있다거나 정당법 등의 이제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뭐 탄핵 절차에 따라서 파면된 사람이거나 이러면 면직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뭐 윤리적이지 않다. 라는 거지. 아니 이게 그런 법적인 비판은 위반? 지금 댓글 아니다? 보면 장 소장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항상 많죠. 네. 그렇다고 그래서 네. 장 소장이 면직 처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탄핵 절차가 필요하면 밟아야 돼요. 이분이 정무직 공무원이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의결 절차를 밟아서 통과해서 그 합의제 기구에 와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면직 처분을 했다면
그러면 한상혁 위원장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바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상혁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뭐 여러 비판할 수 있죠. 저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비판은 논외로 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법률에 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쫓아내는 방식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회 내에서는 뭐 대통령과 이런 네. 정부직 공무원들과 임기를 같이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눠지고 있나요? 결론. 아니요, 뭐 여야 늘 이제 공수가 바뀌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이제 이걸 그 임기를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가 또 야당 되면은 그런 게 어딨어 또 정해진 임기대로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어떤 수레바퀴처럼 계속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논의는 되는데 결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댓글에 장윤성 기자님이 제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별로 없어요? 여기 뭐 죄송해요. 차두리님이 언제나 오늘이 최고로 잘생기신 장 소장님입니다. 이런 칭찬의 댓글도 많이 오고 있다. 저도 봤어요. 장 소장님에 대해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댓글에 좋아요가 2,400개가 달렸더라고요. 설마요?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달렸냐면 보수는 진영을 떠나서 나라와 국가를 보호하는 국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장소님한테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수 참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요. 그 아까 이동관 전 특보, 이동관 특보죠. 현 특보고 전 홍보수석. 그분이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들 학폭 논란 등으로 인사청문회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더라도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겠다는 듯이 확고하다. 이런 소문이 여의도 정치권에 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내년 총선 이제 1년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요. 뭐 여당 홍보 잘해서 지지율 막 끌어올려가지고 내년 총선 어떻게든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는 뭐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해야 되는데 야당이 계속 발목 잡고 국회에서 막 통과도 안 시켜주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언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방송을 보수 참칭 장성철 소장이 사회보고 이래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새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 패널과 뭐 진행자를 그렇죠. 바꾸겠다. 그냥 그거 그게 말고도 확인된 게 아니라 그러한 소문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장 기자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2008년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이 과도하게 정현주 사장을 비롯해서 문화방송 문제 박문진에 대한 이사를 바꾸고 지금 마찬가지 수순을 밟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나가면 그 다음 수순으로 KBS, MBC 방송사 사장을 바꾸고 사장이 바뀌면 간부들이 바뀌고 간부들이 바뀌면 프로그램 진행자도 바뀌고 뭐 출연자도 바뀌고 뭐 이런 등등의 수순이 있어왔던 걸 우리가 과거에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다시 온다고 하니까 기시감이 든다. 이런 생각을 언론인들이 그리고 또 여의도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런 보입니다.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장 기자님이 보시는 건가요?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요? 네,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빴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결국엔 정현주 사장 전부 무죄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권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 득이 되지 않고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진영적인 편향성이 강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결국엔 장악을 했어. 라는 비판도 국민의힘 쪽에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장 기자님은?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토론을 해요. 지금 학폭 문제가 심각해서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동관 이제 후보자라고 해야 되나? 뭐 특보 아직은 특보죠. 아직 지명은 안 됐으니까. 따로 좀 취재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중국에 가 계신 당시에 한하고 선생님까지 제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박수 한번 받아야 되는데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잠깐만. 제가 박수 치면 됐어요. 그러면 안 되기 돼요. 때문에 진행자가 엄중한 엄중한 자리를. 엄중하게 저 말씀 주세요. 편향되게 말씀해 주시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관계만. 예,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벌써 12년 전이에요. 이미 네. 가해자 피해 학생들 모두 성인이 됐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들 안정적 일자리 속에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폭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상당히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하고 판단은 애청자와 국민들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권위에요. 진정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당시에 이 사건을 겪었던 두 학생의 진술을 들은 선생님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면서 관련 내용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아마 장 기자님 어떠한 구체적인 학폭이 있었던 거예요? 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 그러니까 이동관 전 수석 특보의 아들이 가해 학생인 거고요. 네. 피해 학생들이 한 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한 명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관련 내용을 근데 당시에 모두가 진술서를 쓴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이제 2명이 진술서를 썼는데 관련된 내용이 있다 말씀드리기로. 진술서 쓴 분들도 2분이군요. 이 진술서를 쓴 내용이 인권위 진정 자료에 들어갔어요. 네. 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피해 학생 A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3, 4월경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강도가 세져서 멍도 많이 들었다. 복싱 헬스를 1인 2기로 해서 배운 후에 연습한다면서 팔 옆구리를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네. 이유 없이 일주일에 2-3번꼴로 때렸고 식당에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핸드폰을 거의 매일 마음대로 빼앗아 가서 게임 등 오락에 사용했고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만드는 등의 행위도 했다. 친구와 다른 친구에게 서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안 하면 때리고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도 있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라고 때렸고 다른 친구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거 말고도 외출 나갔다 오면 본인 자리에 침대를 적셔놓거나 물로 그리고 음식을 먹고 치우지 않거나 손톱을 깎고 침대에 뿌려놓거나 시험기간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요. 하나고등학교가 시험기간에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고 자기 공부한다면서 잠을 재우지 않는 이런 등등의 일이 있었다. 이게 한 학생이고요. 또 다른 학생은 횟수가 많을 때는 2, 3일에 한 번꼴로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장 많았던 건 나한테 친구 S를 때리라고 했던 거다. 나와 S를 같이 불러서 둘이 싸워서 이긴 사람만 살려준다고 했고 어떨 때는 나보고 S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때렸다. 기숙사 복도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S와 나한테 싸우라고 시켰다. 안 싸우니까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 라면서 주먹으로 팔뚝도 때리고 골반도 때렸다.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면학실에서도 S를 때리라고 시켰는데 살짝 때렸더니 약하게 때렸다며 날더러 대신 맞으라고 해서 주먹으로 팔뚝을 맞았다. S를 때릴 때까지 내가 맞아야 한다고 해서 계속 맞다가 종이 쳐서 각반으로 갔다. 아프다고 했는데도 계속 때렸다. 자습 시간에 면학실에서 지나가는데 나를 불러 앉힌 다음에 허벅지와 정강이를 주먹으로 때렸다. 한 번 폭력에 보통 1분에서 5분 사이로 지속이 됐다.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맞아서 기분이 나빴다. 이런 식입니다. 관련해서 당시 학교 당국이 이제 관련 내용을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학폭위 같은 건 안 열렸나요? 학폭위가 안 열렸어요. 왜요? 이렇게 심각한 학폭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학폭위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이 학교에 학폭위가 없어서 학폭위를 못 열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학폭위를 구성했다라는 게 이제 학교 측의 설명이라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2015년 9월 10일 하나고등학교의 교무부장이었던 조계성 교사 지금 이분이 하나고등학교 교장입니다. SBS 한수진의 시사전망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학교 측 입장을 밝혔어요. 네. 당시 피해 학생들은 학년이 바뀌면서 비밀 유지를 전제로 상담을 신청을 했고 이 관련된 내용이 비밀 유지를 전제로 했다는 겁니다. 상담해준 교사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교사에게 알렸는데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교사가 학생 지도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 조사를 했다.
이미 한 달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하고 가해 학생들은 이미 관계가 서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힘들다. 해결을 하자.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했고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이들 사이에 다 화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라고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 주장을 한 거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맞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또 이제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이 진술서를 2명만 썼다고 했잖아요. 네. 피해자는 4-5명인데 네. 나머지 학생들은 구두로만 진술을 하고 서류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진술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공식적인 학폭위 같은 어떤 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피해 학생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평소에 좋아했던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얘들아 그러면 일단 니네가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봐 해서 그것을 진술서로 가지고 있다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선배 교사한테 상의를 합니다. 선배 교사가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뜻있는 교사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학교에서 이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국회 교육위원회로 이슈가 제기가 된 거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상세한 내용도 잘 안 나오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2015년 무렵이었는데요. 제가 정의당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의당 정진후 의원을 이제 취재를 했어요. 본인이 이 사건 되게 세게 다뤘고 했었는데 실제로 진도는 많이 못 나갔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사항은 본인이 국회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김승유 당시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하나은행장 아시죠? 이분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래서 뭐라고 하더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굉장히 궁색한 입장으로 관련 자료가 없다. 별 문제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당시 이걸 좀 더 파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 학생이 학폭 관련된 학폭위를 안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록 없이 강남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그걸 정순신 그 아들하고 좀 비슷한 이런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스카이 대학에 이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부정 입학이다라고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는 하지만 더 추궁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국회 교육위 위원들이 진실을 좀 더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조계성 선생님께서는 피해 학생들이 절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쓴 진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익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결국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처벌에 대해 저희들은 불안과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W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고 학교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친구들의 증언과 저희의 진술만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전에 그 친구하고 충돌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득이 될 만한 처벌 강도를 통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진술서를 읽으면서 어떤 권력의 힘, 청와대 고위 간부의 아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떤 학생들의 이런 열패감, 교사들의 참 답답함 이런 것들이 농축돼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 충격적인데 이동관 특보 측에서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학생들과 합의를 했고 또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등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장을 할 걸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관련된 보도가 많지 않습니다. 확인이 잘 안 돼요. 예, 제가 사실 옛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기사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기사가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엔 제가 다 품을 팔았어요. 중국에도 전화하고 인권위원회도 취재하고 전직 국회의원인 정진우 의원한테도 전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되었다가 전근간 선생님이 또 계세요. 그 선생님도 또 전화를 해.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취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선생님들을 다 종합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사안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불기소 처분했으니까 끝이야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피해 학생들하고 다 합의했어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실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고 좀 추적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기자들이 현재 많이 취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현재 이동관 전 특보가 방통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이지 이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관련해서 시사본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자세하게 이 내용을 들여다보겠고요. 아마 후보가 되신다면 국회 청문회장에서 이 부분이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할 거고 거기에 상세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김종배 평론가하고 이동관 수석이 방송에서 막 논쟁한 적이 있었어요. 조국 수석 아들 딸 문제로. 그랬을 때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큰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설전을 벌였었는데 글쎄 저도 참 자식 문제는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두고 보시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경찰이 집회 시위에 강경 진압 방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한 분이 고공 시위를 벌이다가 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병원으로 호송되는 일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임금 교섭 그다음에 이제 부당 노동 행위 중단을 촉구했던 광양제철소 노동자 금속노련 소속 김준영 사무처장이 강제 연행되는 사건을 아마 이제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남 광양경찰서에서는 이분이 흉기를 휘둘렀다. 그래서 경찰의 진압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 처장은 지금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 같은 거에 맞아서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경찰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시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이 당시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이분이 정글도 갖고 좀 위협을 했다. 네. 그리고 쇠파이프를 갖고 경찰들을 막 때렸다. 그래서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영상? 네, 영상 봤어요. 거기 정글도 나와요? 정글도는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앞만 봐도 몇 번 돌려봐도 정글도는 안 나오는데 정글도를 휘두르면서 경찰들에게 반항했다가 아니라 정글도를 갖고 뭐 옆에 놨든지 그걸 갖고 위협을 했다. 이런 정글도가 아니라 제가 그 영상을 40cm 보면 긴 쇠파이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지 마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는. 근데 이제 지금 얘기는 노조 간부들 얘기는 그 정글도로 뭐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라내거나 뭐 이런 용도로 청테이프 찍고. 그렇죠. 청테이프 찍고. 왜냐하면 이제 그 꼭대기에 있으니까 뭐 이런 용도로 썼다. 그걸로 이제 경찰을 위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그 경찰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위협적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마 다 촬영을 했을 테니까 좀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 때리라고 저러다 사람 죽겠다고 계속 말렸어요. 그런데도 경찰은 계속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반인륜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찰도 취재해보고 노동조합도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싫어해요. 우리는 그동안요. 방어와 대화 기조로 했어요. 질서 유지, 평화 집회, 안정적으로. 이게 가장 노동 강도가 낮다. 그러니까 막 폭투하면 우리도 힘들어요. 경찰도 힘들어요. 우리 그런 거 싫어요. 그런데 6년 만에 어쨌든 강제 해산 훈련을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면서도 막 코피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일선 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데 어쨌든 윤희근 청장이 어제 출근하면서 기동복 딱 입고 출근하자 이 메시지가 상당히 센 거 정치적 메시지가 큰 거거든요. 이제 기선 제압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회 관리 공적 세우면 13명 특진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7년 3월 중단됐던 캡사이신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사용하지는 않았죠? 사용하진 않았죠. 서양에서는 곰한테 뿌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서양의 곰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네. 불법적인 폭력적인 시위와 당연하죠. 집회는 좀 네. 엄정한 법 집행을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막 그 국민들 보기에 과잉 진압이라든지 시위하는 분들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까지는 그렇습니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장윤성 기자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벌써 끝났어요? 더 해야 되는데. 준비한 거 할까요? 많은데. 다음 주에 우리 네. 패널로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어제 너무 신나더라고요. 뉴 20 네네. 월드컵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오늘 출근 시간에 경기를 보느라 회사에 지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대표팀이 에콰도르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까지 좀 마음을 못 놓겠더라고요. 사실 이 월드컵이라는 대회에서 네. 이제 토너먼트 단계에 들어가면 언제나 긴장을 해야 되는 경기이긴 하죠. 네. 이제 3대2라는 이제 굉장히 네. 축구계에서 가장 재밌다는 스코어죠. 소위 말하는 펠레 펠레.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2연속 20세 월드컵 8강 진출에 또 성공을 했고 물론 이제 가장 지난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으니까요. 네. 일단 전반 11분에 배준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이영준 선수가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전반 이후에 8분 만에 또 배준호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저요 그 두 번째 골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딱 그쵸. 받고 돌아서 접고 딱 슛을 썼는데 그렇죠. 와 이거는 유럽에 가도 통할 수준이 아닌가. 이제 당시에 그 중계 캐스터였던 우리 남현정 아나운서가 이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찬사를 보낼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이 축구에서 보기 굉장히 드문 침착한 득점이 나왔는데 이렇게 2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전반 36분에 이번에도 또 페널티킥을 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번 대회에서 실점이 절반 이상이 다 페널티킥으로 내준 실점이거든요. 수비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손을 쓰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판정이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후반 이제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이 최석현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또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3대1로 앞서 나갔거든요. 수비 선수였다. 그렇죠. 이제 공격에 가담해서 네. 득점을 성공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에콰도르의 추격 의지를 꺾는 그런 득점을 성공했다는 점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2대 연속으로 우리가 8강에 진출하게 된 원동력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공격진은 괜찮은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강상윤 선수와 박현빈 선수가 네. 중원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오늘 상대팀이었던 에콰도르가 예선 최다 득점 팀입니다. 굉장히 그렇습니까? 공격 물론 이제 상대가 피지라는 약체가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공격력이 좋은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에콰도르가 먼저 당황했다고 봐요. 에콰도르가 굉장히 당황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연속 두 번의 득점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콰도르가 쫓아오기 시작하자 후반 15분에 3백으로 변화하면서 5백 거의 9명 가까이가 수비에 가담하는 전술을 선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은중호의 그 중간중간 전술 변화가 굉장히 돋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우리가 이제 3골 넣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배준호 선수. 네. 이 선수가 가장 돋보이는 게 원래 김은중호 에이스예요. 그런데 조별 예선 과정에서 조금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역시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가 가장 돋보인 게 스프린트가 무려 57번이었습니다. 스프린트라고 하면은 이제 전력 질주잖아요. 그만큼 경기에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리겐 클린스만 이 국가대표팀 감독도 향후 배준호 선수의 이 성장세를 주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있는 선수들이 네. 대부분 다 국내파예요? 아니면은 해외파도 있나요? 아직은 20세 이하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국내파가 대부분이지만 뭐 이지수 선수라든가 아까 김지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파가 많지만 해외로도 충분히 이제 커넥션이 있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배준호 선수 역시도 이제 해외에서 유럽 구단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8강이잖아요. 네. 8강전 상대가
당초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개최국이었던 아르헨티나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격파한 나이지리아예요. 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연령별 대회에서는 워낙 어린 선수들이고 경기력의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가 꽤 강력한 상대인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력한 우승국 아르헨티나를 꺾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나이지리아가 공격 점유율이 27대 57로 굉장히 밀리고 슈팅 숫자가 10개와 27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2점을 득점해서 2대 0으로 이겼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팀 컬러가 좀 비슷할 거예요. 아마. 나이지리아도 탄탄한 수비를 내세우면서 역습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가장 돋보이는 점은 6골을 넣었는데 5골이 다른 선수들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골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선수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골들을 소위 말해 뿌려주는 득점 루트를 만들어주는 AC 밀란에서 지금 뛰고 있는 빅터 예후 그리고 이 옐레투 선수 이 두 선수를 조금 봉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20세 이하 대회에서 나이지리아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두 번 만났었는데 통산 2승 2패였습니다. 2승 2패로 꽤 많이 만났는데 가장 최근에서는 2013년 대회에서는 1대 0으로 패했고요. 그전에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박주영 선수 그리고 백지훈 선수의 득점으로 2대 1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또 이제 20세 말고 19세 이하 컨티넨탈컵 대회에서는 엄원상, 윤종규, 조용욱 선수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서 3대 0으로 승리한 적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8강전에서 좋은 소식 기대해 보고요. 네. 이번엔 좀 좋지 않은 소식 좀 다뤄볼게요. 네. 지난 3월에 있었던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예선 탈락하면서 우리 야구 대표팀이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네. 당시에 몇몇 선수들이 대회 기간 중에 음주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낳았고 몇몇 선수들은 또 사과까지 했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공식 어제 저녁에 선수들의 본명이 나왔죠. 김광현 선수, 그리고 정철원, 이용찬 선수 이렇게 3명이 이제 선수들 대표 사과를 했고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SSG에서 엔트리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KBO 입장에서도 지금 조사단을 파견해서 일본에서 있었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에서도 이제 김현수 대표가 나와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나와서 사과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초 보도를 한 매체에서 이 선수들이 소위 말해서 단란 유흥주점을 갔다. 그리고 그 음주한 시점이 경기 전날이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봤어요. 그런데 이제 선수들의 어제 내용을 보면은 일반 그냥 소위 말해서 간단한 선술집에서 반주를 곁들이는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는 정도였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메뉴명을 공개를 하더라고요. 뭐 수제비랑 김밥이랑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 식사를 한 시점도 일본전 경기 이후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선수들이 직접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초 알려지기는 호주 전날, 일본전 전날. 맞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막 술을 먹었다. 이런 보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가장 전제 조건은 저도 선수들이 잘했다는 것, 잘못을 안 했다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국제대회 나가서 경기가 끝났는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는 게 약간 지탄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과연 이 매체에서 이렇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보도를 하면서 어떤 이유로 그런 보도를 한 것인가? 선수들을 비난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런 이슈를 일으켜서 소위 말해 조회수라든가 이슈를 끌고 싶었던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은 사실은 언론의 생명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되거나 혹은 왜곡된 보도를 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이 어떤 건덕지를 만들어줬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점도 있죠. 그 매체에서는 어떤 다른 입장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매체에서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육상 레전드죠.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내일 새벽 다이아몬드 리그 높이뛰기 경기에 출전하죠. 네네. 우상혁 선수가 주요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네요. 그렇죠. 항상 이 높이뛰기에서 최근에 성적이 좋죠. 박심 선수뿐만 아니라 계속 2, 3위권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난 21일에 있었던 세이코 그랑프리 높이뛰기 결선에서 우상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날 이제 2m 29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골든 그랑프리 대회도 이제 월드 다이아몬드 리그보다 한 단계 낮긴 하지만 충분히 권위가 있는 대회고
이 우승 역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우상혁 선수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회 끝난 이후에 우상혁 선수가 내일 새벽에 있을 이 로마 대회 그리고 7월에 있을 스톡홀름 대회 모두 참가하겠다고 밝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페이스가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 PD님 예측 좀 해보세요. 몇 메타 넘으면 우승? 이 수치가 그 전까지도 보면 한 2m 30 언저리가 네. 금메달을 가르는 주요 요소였거든요. 네. 내일도 아마 2m 30 혹은 이제 2m 31 이렇게 올라가는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 탁구가 모처럼 크게 웃었잖아요. 네네.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20년 만에 최고 성적을 내며 금이 환영했는데 네. 저도 경기 봤는데 아주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 신유빈 선수 그리고 삐약이. 삐약이 그리고 이제 전지희 선수가 이제 복식으로 출전을 해서 복식 결승전에서 왕이디 천멍조에 패하면서 은메달을 따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결승전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던 게 준결승에서 만난 상대가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순잉사 왕만이조입니다. 그전까지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상대인데 무려 3대 0으로 압도적으로 이겼고 신유빈 전지희 이 두 선수가 지금까지 2년 전부터 계속 좀 부상에 시달려왔어요. 신유빈 선수는 올림픽 이후로 계속 손목뼈 수술을 또 받았고 뼈 조각 제거 수술까지 있었고 전지희 선수도 무릎 부상이 있었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대회에서 32강전부터 준결승까지 4경기를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소위 말해 퍼펙트 게임으로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남자부에서도 이 장우진 선수와 임종훈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수 선수와 조대성 선수에서도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따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참고로 이렇게 한국 여자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선수권 개인전에서 은메달 이상의 성적을 낸 게 93년 이후로 얼마 만이죠? 거의 정확히 30년 만이네요. 30년. 당시 이제 현정화 한국마사의 탁구단 감독 이후로 30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눈여겨볼 만한 스포츠 경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토요일 새벽에 있을 우상혁 선수의 이 다이아몬드 리그 이 경기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앞서도 저희가 또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아침 2시 반에는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의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8강전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 경기를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4강에 진출하게 되잖아요. 4강에 진출한다면 또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최소한 결승에 못 가더라도 3, 4위전까지는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위를 기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포디움에 2년 연속 입성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경기들 모두 KBS에서 정기 중계방송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호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최영월 평론가 대신 오늘까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한 2주 동안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신 제작진과 PD님,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댓글로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댓글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장성철이 진행하냐? 나는 안 볼란다. 나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 오늘까지만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더욱더 우리 시사본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패널로서 이 시사본부 출연하니까요. 그때 또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